아, 국가행정에 의해 3주차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강의 계획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행정의 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행정학적 정의 가운데 두 번째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행정의 정의 이제 총괄 부분들을 했고요. 왜 정의가 필요하고 중요하고 또 어려운가 하는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 그 법에 있어서 행정학적 정의하고 행정법학적 정의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정리를 하면서 내용에 들어가서는 이제 진도 부분에 들어가서는 행정관리설 부분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제 그 다음 이어서 통치기능설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시대적으로 어떤 식으로 행정학적 정의가 그 변이형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를 한번 개설을 하고 개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미국에서의 행정학적 정의 내용들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좀 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남는 부분 개발도상국에서의 행정의 정의, 행정학적 정의를 이제 다음 주에 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행정법학적 정의로 이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행정의 개념은 크게 이제 이렇게 표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행정의 개념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제 출발 지점이 바로 행정의 정의죠. 한마디로 행정을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 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간 시험 이전까지 우리가 진도를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거기 이어서 이제 행정의 관련적 개념과 행정의 환경, 행정의 구성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학기 수업이 진행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행정의 정의 부분은 행정의 정의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행정학적 정의는 크게 나누면 이제 관리 중심적 정의하고 권력 중심적 정의 두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미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이제 어느 쪽으로 가든 어느 그 정의든 둘 중에 결국 하나 이제 선택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다음에 이제 공간적으로 약간 변형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관리 중심적 정의와 권력 중심적 정의로 나눠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 전형, 그러니까 이제 그 전형이 바로 뭐냐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행정관리설이 바로 관리 중심적 정의의 전형적인 경우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공부할 통치기능설이 바로 권력 중심적 정의의 두 번째가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쉽게 말하면 양극단에 있는 그런 정의라고 볼 수 있고, 그 중간에 있는 쉽게 말하면 스펙트럼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그런 정의들을 이제 국가별로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부합하는 거는 미국 중심적 정의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도상국 중심적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분법을 또 한번 정리를 하고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 공부했던 거 한번 대충 다시 한번 반복을 해보면은 행정의 개념에 있어서 이제 행정의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요. 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는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게 행정의 정의는 꼭 필요하다. 왜 필요하냐면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이 국가 행정 이해, 행정학 개론,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갖는 대상을 설정하기 때문인 거죠. 어디까지가 우리의 관심 대상이고 어디부터는 우리의 관심 대상이 아닌지를 일단은 이제 경계를 설정을 해야지만 우리가 관심 대상을 이제 설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고, 그 다음에 행정의 정의는 굉장히 곤란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의 정의라고 하는 것이 공간적으로 굉장히 모호하고, 공간적으로 어디까지 행정이고 어디부터가 행정이 아닌지 이렇게 선을 분명히 긋는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공간적으로 모호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또한 시간적으로 시시각각 그 행정의 경계, 행정의 영역이 계속 이제 바뀐다는 거죠. 시간적으로 변화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얘기를 하자면 행정을 정의하기가 어려운 이유는 첫째는 공간적 모호성, 두 번째는 시간적 변동성이다. 이렇게 한 번 더 정리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행정의 개념에 와서 다시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면은 행정의 정의는 지금 행정학적 정의와 법학적 정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관리 중심적 정의인 행정관리설을 공부했단 말이죠. 그럼 오늘은 권력 중심적 정의, 통치기능설 부분을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양극단의 그 뭐랄까 변이 형태, 스펙트럼 형태인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공간적으로 구분해서 이제 미국 중심적 정의하고 개발도상국 중심적 정의 이렇게 둘로 나눠 가지고 오늘은 미국 중심적 정의까지만 공부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개도국 중심적 정의까지 공부를 하게 되면 행정학적 정의는 우리가 모두 마치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미 행정관리설은 공부를 했습니다. 행정관리설 공부를 했고 오늘 공부할 것이 통시기능설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행정에 관한 그 정의들을 쭉 정리를 해보면 크게 9가지로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행정관리설이 쉽게 말하면 행정은 관리다라고 하는 그 한쪽 극단에 위치한다면은 반대쪽 그 극단에 위치하는 게 바로 통시기능설이거든요. 그 중간에 이제 그곳에 있는 것들이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한 7가지 정도로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7가지. 그래서 우리는 요 하나씩 이제 나눠서 우리가 다시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노란색 부분이 바로 행정이 갖는 정치적 성격, 권력적인 성격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여기 하늘색 부분이 행정이 갖는 관리적, 경영적 성격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정치적, 권력적 성격과 그 다음에 관리적, 경영적 성격이 교차하는 요 교집합, 지금 여기 교차하는 요 영역이 바로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행정은 항상 2가지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적 성격과 경영적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게 이렇게 개념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공간적으로 볼 때 영역에 따라서는 예를 들면 뭐 경찰이나 검찰, 뭐 법원 이런 쪽 보면 아무래도 정치적 성격이 강할 겁니다. 반면에 이제 경제 영역에 무슨 뭐 지금 우리나라 지금 기획재정부랄지 뭐 공기업이랄지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다음에 금융이랄지 재정 예산 이런 쪽은 또 이 경영적인 성격이 강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시기적으로 볼 때도 그 시기가 위기 국면이고 그러면 아무래도 정치적 성격이 강해질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경기 상황이 호경기고 이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영적 성격이 강해질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은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 말하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그 성격이 다양성이 나타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개념적으로 얘기하자면 정치적인 권력적인 성격과 경영적인 관리적인 성격이 함께 나타나는 영역이 바로 행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행정관리설을 얘기를 했습니다. 행정은 관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행정은 관리다 이렇게 이제 정의가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미국의 당시 상황에 있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죠. 우리가 말하는 역관제가 크게 이제 유행을 하면서 일단 그 정치적 부패가 굉장히 그 사회 문제가 됐었고, 그래서 역관제 상황에서 이제 그 당시 공무원들이 어떤 행정의 중립성, 보편성 뭐 이런 것보다는 정치적인 어떤 뭐 편향성을 쉽게 말하면 정당에 이제 충성하는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냐 어느 정당이 승리하는 정당이 이제 모든 공직을 다 이제 독차지하는 승자 독식 그런 게 이제 그 당시 역관주의 특징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 충성심 이런 걸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은 있지만 행정이 꼭 갖춰야 될 지속성, 전문성, 뭐 중립성 이런 게 이제 사라지기 때문에 안정성 이런 게 사라지기 때문에 역관제가 갖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단점이 그 당시 이제 사회 문제가 됐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행정의 연구라는 논문을 쓰면서 행정을 부패한 정치로부터 독립시켜달라. 다시 말해 행정은 정치적인 권력보다는 경영적인 관리 성격이 강하니까 정치는 정치한테 맡고 정치는 정치 영역에 전담을 하고 행정 부분은 관리에 맡겨달라 이런 식으로 주장하는 그런 논지가 바로 그 당시 논문입니다. 논문 한 편이 갖는 의미가 별거 아닐 수도 있지만 그 당시 우드로 윌슨의 그 논문은 굉장히 사회적인 파장이 컸던 겁니다.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당시 시대 상황이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우드로 윌슨이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까지 이제 나중에 당선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민족 자결주의도 제창을 하고, 그 다음에 쉽게 말해도 국제연맹까지 또 창설했던 그 굉장히 그 유명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명도에 걸맞을 정도로 그 논문이 갖는 그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 행정관리에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런 식으로 해서 행정이 갖는 경영적인 관리적인, 다시 말해 행정이 추구해야 될 가치, 다시 말해 효율성을 절대 경시해서는 안 된다. 정치적인 민주성, 뭐랄까 로열티, 어떤 충성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행정이 갖춰야 될 어떤 전문성, 지속성, 안정성 이런 게 굉장히 또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행정관리설이 그 당시에 그래서 행정관리 등장한 것은 그 당시 이제 시대 상황이 호경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경기 상황과 무관하게 그 당시 미국을 굉장히 어렵게 했던 엽관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봤듯이 그 법률이 제정이 돼가지고 엽관주의를 버리고 직업 공무원제로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행정관리서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그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끝내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다 보니까 이제 미국이 세계 제1차 세계대전을 겪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엄청난 불경기, 불황, 공황, 대공황이 엄습을 했습니다.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공황이고, 이것은 세계 경제사, 경제 역사에 있어서 전무후무한, 지금도 계속 우리가 이제 계속 이제 우리가 정치 경기 순환을 겪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큰 경기 순환은 겪은 적이, 이렇게 깊은 대공황 겪은 적이 없을 정도로 전무후무한 이제 대공황에 휘말렸기 때문에 그 당시 행정이 해야 할 일은 아까 말한 것처럼 관리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단순 유지 운영 관리만 해서는 그 당시 위기를 돌파할 수가 없던 거죠. 그래서 행정이 그 당시 이제 부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통치라고 하는 기능을 다시 이제 행정이 이제 주도적으로 이런 위기를 해결해야 되는, 대공황을 탈피해야 되는 그런 뭐랄까 어떤 사명이 주어졌던 거죠. 그래서 이제 행정이 갖는 통치, 가버먼트라고 하는 그 기능이 부각이 됐던 거고, 따라서 행정은 정치적으로 큰 뭐랄까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이제 적극 개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던 거고, 그래서 이제 정치적으로 권력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행정관리설이 가지고 있었던 행정은 관리다, 행정은 경영이다, 행정은 유지 운영이다 라고 하는 주장이 이제 무색해졌던 거죠. 그래서 등장했던 게 바로 통치기능설이라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통치기능설을 이해하려면 그 당시 이제 미국적인 상황을 우리가 대략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행정관리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 미국의 엽관제라고 하는 엄청난 그 부패 현상 때문에 행정관리설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다면 이 통치기능설은 그 당시 이제 세계 1차 대전이 끝나면서 엄습했던 경제 대공황이라고 하는 그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를 해야지만 이 개념을, 정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 1차 대전 직후, 그러니까 1929년입니다. 이때 미국 상황은 바로 대공황이었던 거죠. 대공황이란 것은 그야말로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대공황이었습니다. 한문으로 쓰면 큰 대자에다가 공자가 뭡니까? 공포스럽다는 거죠. 황자는 황량하다는 겁니다. 공포스러울 정도로 황량한 상황, 이거 대공황이다 이렇게 말한 거고, 이건 영어의 이제 The Great Depression이란 말의 이제 번역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자본주의의 체제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경기 순환 아닙니까? 이거는 자본주의가 갖는 피할 수 없는 어떤 문제점, 약점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장점일 수도 있지만 자본주의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하나가 이 경기 순환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업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자본주의는 절대 인플레, 호경기에서도 실업은 항상 상존하고, 불경기로 가면 이제 실업은 더욱더 심해지는, 실업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이 두 가지가 이제 자본주의의 아주 어떤 결정적인 약점 중에 하나죠.
물론 이제 이윤율 체감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몇 가지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자본주의가 우리가 겪게 되는 경기순환 대체로 이런 식으로 단계를 보면 호황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을 호황이라고 합니다. 반대말은 나쁜 상황이죠. 불황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상황이 아닌 겁니다. 안일 불자니까 전혀 상황이 아닌 거, 이 불황입니다. 호황보다는 약간 나쁜, 약간 이제 덜 좋은 게 호경기입니다. 이 경기란 말은 이 경자는 햇빛이 잘 든다는 말이죠. 호경, 햇빛이 잘 드는 기운, 이게 바로 호경기입니다. 호경기. 불경기는 말 그대로 햇빛이 잘 들지 않는 기운, 이게 이제 불경기입니다. 불황은 아까 말한 것처럼 전혀 상황이 아닌 경우 불황이고, 그것보다 더 상태가 나쁜 것은 공황입니다. 공포스러울 정도로 황량한 거죠. 황량한 거. 지금 우리가 코로나 사태로 인해 갖고 2.5단계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서울 도심에 가보면은 옛날에 그 인파로 가득 찼던 그 도심이 어떻습니까? 지금은 밤 9시가 넘으면 아주 황량한, 그냥 찬바람만 싱싱 부는 낙엽만 날리고 하는 그런 아주 뭐라고 그러죠? 아주 얼씬스러운 그런 상황. 이거는 이제 공황이라는 거죠. 공포스러울 정도로 황량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이제 2.5단계가 2단계로 좀 완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얼씬스러운 상황은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럼 공황 중에서도 더 이제 고리 깊은 공황을 우리는 대공황이라고 해서 더 그레이트라고 하죠. 그레이트. 그래서 우리가 경기 상황을 그림을 나타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지금 세계 경제가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세계 경제가 특히 코로나 때문에 인해서 굉장히 골이 깊습니다. 이게 다시 빠져나올 수 있을까? 회의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상황이 아주 나쁩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이제 경제 상황이 안 좋았던 대공황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경기 순환을 이해를 하고 그 당시 미국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지만 통치기능설이 전면에 등장하게 된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치기능설에서는 그 당시 이제 행정이 굉장히 역할이 이제 중요해졌습니다. 그냥 시장 경제에 맡겨서는 안 되고 이제는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경기를 부양시켜야 되는 겁니다. 경기를 부양을 시켜야 돼요. 그럼 경기를 부양시키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자율을 일단 조작하겠죠. 이자율. 미국 같으면 연방준비위원회에서 표준 이자율을 이제 낮춰주면 경기가 부양이 되겠죠. 여러 가지 오늘날은 그 수단이 많지만 그 당시에는 그렇게 수단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이제 쓸 수 있는 수단은 시장을 조작하는 겁니다. 정부가 직접 개입해서 뭐 이자율을 조작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조작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효 수요를 창출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여기 그래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요 공급 곡선에서 이 수요 곡선을 오른쪽으로 그러니까 D1에서 D2로 이렇게 오른쪽으로 화살표 쪽으로 이렇게 이동을 시켜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효 수요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제 P가 이게 물가 수준이고 이게 이제 국민 소득이고 이렇다고 치면은 우리가 말할 때 공급 곡선은 S, 공급 곡선은 이렇게 정비례 관계 있는 거고 수요 곡선은 이렇게 반비례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국민 경제에서의 수요 공급 곡선입니다. 총수요와 총공급 곡선입니다. 그래 총수요를 이렇게 이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갖는 여러 또 개념들이 있습니다. 유효수요, 가수요, 뭐 여러 수요가 있는데 실질적인 수요, 이펙티브한 실질적인 수요를 우리는 유효수요라고 합니다. 가수요랑 와서 막연하게 갖는 수요입니다. 내가 언젠가 돈을 벌면 해외여행을 가겠다. 내가 언젠가 돈을 벌면 스포츠카를 사겠다. 이런 것은 그냥 가수요에 불과한 거지만 유효수요는 당장 이제 예를 들면 뭐 재난지원금 같은 걸 줄 경우 100만 원을 지급했다. 그럼 이 사람이 그 100만 원 갖고 당장 나가서 외식을 하고 뭐 통신비를 내고 뭐 이렇게 돈을 쓸 거란 말이에요. 이런 수요야말로 유효수요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효수요를 창출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그래서 유효수를 창출하는 방법이 유동성을 지원하는 겁니다. 커런시를 지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각 개개인들한테 정부에서 이제 돈을 주는 거죠. 돈을.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재난지원금 주는 것처럼 무조건적으로 전 국민 5천만 명 가운데 이제 세대주들한테 그냥 100만 원씩 일괄 지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진행했던 겁니다. 대규모 토목공사를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면서 그게 이제 일꾼 사람들한테 품삯으로 노임으로 이제 돈을 푸는 거죠. 그 일한 사람이 이제 돈을 더 많이 받아갈 수 있게끔 훨씬 공정의 원리에 많도록 이렇게 지원했던 거죠. 그렇게 해서 돈이 풀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총 수요 곡선이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동하다 보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물가 수준은 약간 오릅니다. P1에서 P2로 물가 수준은 약간 오르는 약간 인플레가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유효 수요를 창출하다 보면 물가가 조금 오르는 것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물가는 약간 오르지만 여기서 Q가 Q1에서 Q2로 좋아집니다. 거래량이 늘어나요. 다시 말하면 이만큼 경기가 좋아진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게 소득이라고 치면 소득 수준이 높아지는 거죠. 여기 P다고 그러고 이거 Y라고 1대라고 치면 그래서 결국은 물가는 조금 오르긴 하지만 확실히 경기가 부양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이 바로 그 당시 케인즈의 유효 수요 이론, 유동성 선호 이론이었습니다. 그러한 케인즈 이론을 이제 적용한 게 당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우리가 말하는 테네시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테네시 개발 계곡청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미국 테네시 강을 막아서 테네시 강에다가 대규모 댐을 건설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유명한 테네시 계곡 개발청입니다. TVA죠. 테네시 밸리 오소리티. 그래서 테네시 계곡 개발청을 만들어서 거기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이제 동원해 가지고 일을 시키고 노임을 지불하고 그 노임이 이제 유효수를 창출해서 미국이 이런 대공황을 탈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 TVA는 지금까지 있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TVA가 굉장히 많은 일단 일자리를 창출했고 첫째로 두 번째는 그 댐을 대규모로 건설했기 때문에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엄청나게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홍수도 통제를 하고 이런 성과도 있었고 또 하나는 이제 전력도 생산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갖는 효과가 굉장히 컸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게 해서 불황을 벗어나고 대공황을 벗어날 수는 있었는데 이 시책이 뭐냐, 이게 상당히 겉으로 볼 때 국가가 개입한 거기 때문에 어떻게 사회주의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 당시 사실 사회주의에 대한 또 논란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거를 크리핑 소셜리즘이다. 이 크립이란 말이 뭐예요? 기어오른다는 뜻이잖아요. 벌레가 송충이나 이런 벌레들이 나무를 타고 오르는 그런 우리 크립이라고, 크립. 기어오르는 바퀴벌레가 가정에서 이제 식탁에 이렇게 기어 올라오는 그런 모습, 이런 것을 이제 크립이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당시 이제 이것을 크리핑 소셜리즘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썼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런 케인즈의 이런 시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제 이거는 다른 형태의 사회주의다. 그래서 크리핑 소셜리즘이라는 이런 명칭을 붙여가지고 이제 사실은 공격을 했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방어하기 위해서 그 당시 행정부에서 썼던 표현이 이거는 사회주의가 아니라 전혀 새로운 처방이다. 이렇게 해서 뉴딜, 새로운 처방, 새로운 접근 방법이다. 사회주의라고 부르지 마라. 이건 사회주의가 아니고 전혀 새로운 처방이다. 하여튼 이런 처방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대공황을 벗어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해서 사실 통치기능설이 그만한 정당성을 얻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양극단 행정관리설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지금 얘기했던 통치기능설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다시 말하자면 행정에 대한 두 가지 정의로 해서 양극단을 이제 본 거죠. 그럼 이 양극단이 이제
함께 이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지금 말한 것을 이렇게 표로 정리를 했거든요. 이걸 좀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미국과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서유럽과 같은 선진국에서의 행정의 정의와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에서의 정의가 약간 다른 겁니다. 오래된 그 미국 선진국과 그 다음에 1945년 2차 대전 직후에 탄생한 신생국, 개발도상국은 상당히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걸 크게 구분해 보면 행정은 관리다라고 하는 주장하고 행정은 정치다라고 하는 걸 보면은 미국이나 선진국에서는 대체로 호황기 때 행정은 관리다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불경기 때, 불황일 때는 행정은 정치다 이런 정의가 또 뭐랄까요, 정당 지지를 얻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본 것이 행정관리설과 통치기능설을 봤습니다. 행정관리설은 대체로 이제 1880년대 미국의 역관주의가 끝나던 시대부터 해서 1920년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던 시기, 그 시기에 유행했던 것이 바로 행정관리설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공부한 통치기능설은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났던 1929년부터 그 다음에 이제 2차 대전이 끝날 때까지, 2차 대전 때까지 유지됐던 것이 이제 통치기능설입니다. 이렇게 됐던 것이고, 이게 이제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서 행정행태설로 가는 겁니다. 행정행태설이 이제 대체로 1950년대 이제 또 유행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고 한국전쟁 이런 또 특수가 있어갖고 미국이 상당히 경기가 좋았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행정행태설이고, 그러다가 또 월남전, 베트남 전쟁도 하고, 그 다음에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그 다음에 그 당시 존슨 행정부가 빈곤과의 전쟁 이런 걸 하면서 또 미국에서 일어났던 운동이 신행정 운동입니다. 이게 1960년대. 그 다음에 이제 70년대에 와서 정책이라고 하는 또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정책기능설이라는 쪽으로 넘어왔다가 이게 또 그래서 이때는 불황기였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다시 이제 경기가 좋아졌습니다. 그게 1980년대입니다. 1980년대 와서 경기가 좋아지니까 다시 신공공 관리설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말해 행정관리설이 부활한 거죠. 다시 행정은 관리다 이런 주장이 됐던 거죠. 그게 약 한 20년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말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경제 위기가 와서 미국에서도 이제 2000년 이후로 지금까지 약 20년 동안은 행정이 다시 정치 기능이 강해지는 적극적 규제 기능설 시대로 넘어온, 이런 식으로 미국은 이런 과정이 겪어왔고요. 반대로 이제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런 나라들은 이제 2차 대전이 끝나면서 1950년대니까 사실은 이 시기에는 없습니다. 아직 그 식민지 시절이고, 독립이 되면서 이제 나타났던 것이 비교 체제. 그 당시 이제 미국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을 비교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행정은 관리다라는 그런 쪽이 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도국에서 발전 기능설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당시 이제 개도국에서는 압축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발전을 유도해야 되는 그런 또 역할이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런 역할에 충실한 것을 우리는 발전 기능설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또 그 이어서 정책 기능설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경기 상황이 이제 또 개도국에서 좀 좋아지면서 1980년대 와서 또 선진국에서 신공공관리설이 유행하니까 개도국에서도 이제 신공공관리설이 다시 한번 유행하는 그런 시절이 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000년 지나면서 특히 개도국에서 이제 그 외환위기, 금융위기가 막 보편화되잖아요. 그 당시 이제 우리나라를 위시해서 태국이나 뭐 어느 나라 할 것 없이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융위기로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그러다 보니까 2000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위기관리설이 이제 설득력이 있는 정의가 되는 거죠. 자, 요 표로 이제 정리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하면은 요 다음에 이제 공부하기가 편해질 겁니다. 지금 여기 정리된 게 말이 그런 거죠. 미국의 행정 행태설에서
신행정 정책기능설로,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설로 적극적 규제기능설로 됐고,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에서는 비교체제설과 발전정책기능설과 신공공관리설과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가 됐던 겁니다. 자, 그래서 미국에서 이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정의가 변화가 됐는지를 이제 한 번씩 나눠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본 것처럼 미국에서는 지금 우리가 행정관리설과 통치기능설을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곳곳은 이제 행정행태설, 신행정, 정책기능설,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설, 적극적 규제기능설, 요걸 이제 오늘 공부를 하는 거고, 다음 주에는 이제 개도국으로 넘어가서 개도국에서 비교체제설, 발전기능설, 정책기능설, 그 다음에 신공공관리설 한 번 더 반복을 하고 위기관리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행정학적 정의를 다 마치는 걸로 이렇게 진도를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그래서 우리는 미국적 정의 첫째가 행정행태설입니다. 두 번째가 신행정이에요. 세 번째가 정책기능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신공공관리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적극적 규제기능설, 이렇게 해서 이제 미국 내용들을 보고, 그 다음에 다음 주는 개발도상국적 정의를 또 이렇게 5개로 나누어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미국적 정의로 다시 돌아와서요. 미국적 정의 첫 번째가 행정행태설입니다. 행정행태설이라는 것은 아까 여기 표에서 봤듯이 상당히 호경기 때 이제 다시 통치기능설의 그 위기가 해소되면서 한국전쟁을 겪으면서 이제 미국이 또 호경기를 누리게 됩니다. 그럼 호경기 국면에서 등장했던 그 주장이 바로 행정행태설이라는 거죠. 행정행태설은 바로 다시 말하면 행정관리설의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정이란 뭐냐? 행정은 공공관리다. 그냥 일반 관리는 아니고, 행정관리설에서는 그냥 행정은 관리다 이렇게만 얘기를 했는데, 공공관리설은 좀 더 세련시켰습니다. 좀 더 세련화시켜서 행정이란 뭐냐? 일반 관리는 아니고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공의 관리다. 공공성이 높은 그런 관리다. 이렇게 이제 앞에 이제 수식어를 공공이라는 말을 붙여서, 그래서 우리는 공공관리론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공공관리론이 나중에 이제 다시 부활된 형태가 신공공관리설, 신공공관리설인 거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행정관리설이 부활이 된 거죠. 다시 말하면 행정은 정치나 권력 현상이 아니고 관리 경영 어떤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했던 시절이 바로 행정행태설입니다. 여기에 속하는 학파가 많아요. 첫째로 행정원리학파, 그 다음에 의사결정학파, 그 다음에 행태이론학파, 그 다음에 관료제론, 그 다음에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개방체제론, 이런 주장들이 다 이제 이 행정행태설 안에 포괄되는 그런 주장들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책에서는 제3장 부분에 잘 나와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습니다만은 이 제3장 부분, 우리 책으로 보면 53페이지부터 이제 105페이지까지 되는데, 그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잘 꼼꼼하게 잘 읽어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 행정원리학파라고 하는 주장들은 다시 말하면 행정도 일반 다른 조직 그 운영과 마찬가지로 기본적인 원리가 있다는 거죠. 보편적인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 원리를 찾아봐야 되겠다는 거죠. 그 원리를 중시하는 쪽이 바로 행정원리학파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어윅과 귤릭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두 사람은 다른 조직과 마찬가지로 다른 조직의 운영과 똑같이 행정에서도 원리가 있는데,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한 포스트 코브라고 하는 게 있더라. 첫째를 따서 P, 플래닝, O, 오가나이징, S, 스태핑, 그 다음에 D, 디렉팅, CO, 코디네이팅, 그 다음에 R, 리포팅, B, 버제팅. 이 말은 7개. 포스트 코브, 이렇게 이제 7개라고. 그러니까 어떤 다른 조직의 운영과 마찬가지로 행정에서도 이 7가지가 가장 중요한 원리다라고 말했던 사람이 바로
의익과 권리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행정이라고 한 것은 기업이나 여타 일반 다른 조직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 원리에 따라서 그런 보편적인 원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행정 원리학파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의사결정론과 행태이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허버트 사이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굉장히 또 유명한 사람이죠. 노벨 경제학상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굉장히 많은 관심사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게 이제 첫째가 의사결정의 중요성을 얘기를 했습니다. 모든 행정이나 아니면 뭐 기업 운영이나 다른 조직 그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뭘까? 바로 의사결정이라는 거죠. 지속적 의사결정. 할 거냐 안 할 거냐, 돈을 얼마 줄 거냐, 사람을 얼마나 배분할 거냐, 결국 의사결정인 거예요. 의사결정을 하고 일을 추진할 때도 집행을 할 때도 어떻게 집행할 거냐, 그것도 결국 의사결정이고, 나중에 판단할 때도 잘했냐 잘못했냐, 이것도 결국은 의사결정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의사결정이라고 이제 주장했던 사람이 주장이 바로 의사결정 학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태이론이라고 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주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원리라는 거예요. 행정 원리학파가 얘기하는 그런 원리들이 이게 어느 조직에나 다 들어맞는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상당히 넌센스다, 말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조직에 따라서 원리는 다를 수 있다 라고 얘기했던 게 행태론입니다. 그러니까 각 조직들마다 개별성, 차별성 이걸 중시하는, 보편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공통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이점과 차별성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던 이론이 바로 행태론입니다. 요 조개를 묶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던 사람이 바로 허버트 사이먼이고요. 그 다음에 한 주장이 이제 관료제론입니다. 이 관료제론은 이거는 이제 조직이론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들인데요. 우리가 이제 우리 책에서 보면 조직이론은 제5장, 이제 제6장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이제 관료제 내용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 관료제는 우리가 알다시피 독일에서 이제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관료제론을 창시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스 베버가 처음에 관료제를 얘기할 때는 정부 관료제를 가지고 얘기했던 겁니다. 정부 안에서 돌아가는 관료제를 얘기를 했던 건데, 이것을 이제 정부뿐 아니라 기업, 뭐 대학, 병원, 대학, 연구소, 어떤 대규모 조직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공통현상이 관료제다 이렇게 말한 주장을 조직 관료제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막스 베버의 베버 관료제론과 구분해서 모든 조직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보편적인 관료제 현상, 요걸 이제 그런 주장을, 이론들을 조직 관료제론이라 하고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로버트 모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런 관료제론은 쉽게 말하면 행정 행태설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과학적 관리론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포드라고 하는 사람. 이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관리라고 하는 것은, 조직을 운영할 때 관리라고 하는 것은 주먹구구로 해서는 안 되고 보다 과학적인 연구를 통해서 해야 된단 말이죠. 노무 관리에 있어서도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해서 같은 사람한테 일을 시키더라도 가능하면 적은 돈으로 시간과 공간을 낭비를 줄여서 하여튼 최대의 성과를 내도록 해야 된다. 연구 개발하고 적용해야 된다라고 말한 사람이 프레드릭 테일러죠. 그런 프레드릭 테일러의 그런 사상, 이론 체계, 이거는 처음에는 이제 노무 관리 시작이 된 거지만 이게 그대로 인사 관리에 이제 적용이 된 거고, 이게 조직 관리까지 적용이 돼 갖고, 그 다음에 더 확장하면은 재무 관리까지 적용이 돼 갖고, 오늘날 경영학의 핵심적인 그런 사상적인 기원이 되는 게 바로 프레드릭 테일러잖아요. 그런 테일러의 화학적 관리론을 그대로 받아들인 쪽이 이제 행정 행태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드라는 사람, 미국의 헨리 포드라는 사람이 벨트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해서 자동차 생산량을 획기적으로 늘린 사람입니다. 그 당시 이제 인간성이 무시가 되고 소외 현상을 악화시킨 그런 또 비난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헨리 포드는 이런 벨트 컨베이어 시스템을 도입함으로 해갖고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높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생산관리에 혁명을 일으켰던 사람이 포드라는 사람이죠. 그런 가르침을 우리는 이제 포디즘이라고 해서 이런 테일러리즘의 인사조직 재무관리하고 포디즘의 생산관리 이 두 가지를 결합시켜서 오늘날 경영학이 엄청난 이제 성과를 이루었는데 그런 기법들을 그대로 이제 행정에다가 적용한 주장들을 우리는 과학적 관리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가 이제 인간관계론이 있었죠.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한테 일을 시킬 때는 보상을 줄 때 경제적인 보상이 중요하냐 사회 심리적 인간관계의 보상이 중요하냐 실험을 해봤더니 사회 심리적 보상이 훨씬 더 효과가 있더라 라고 하는 게 이제 밝혀낸 그런 사람이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엘턴 메이어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호손 실험을 통해서 그걸 입증을 했기 때문에 그런 주장들을 인간관계론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관계론도 이제 이 사람들은 회사를 운영하는 데만 이제 이걸 적용을 했는데 행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죠. 나라 일을 할 때도 그 직원들, 공무원들한테 일을 시킬 때는 경제적 보상만 그 다음에 뭐 승진 뭐 이런 보상만 갖고는 안 되고 인간관계적인 사회심리적인 일체감, 소속감 이런 보상을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우리 행정학적인 인간관계론이었던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이게 닫혀있는 폐쇄 체제가 아니라 개방 체제라고 합니다. 개방. 오픈 시스템 돼가지고 어떤 조직이든지 환경과 항상 교작용을 하고 또 또 변화를 먼저 주도를 하고 외부적인 변화에 대응 적응만 사후적으로 적응만 수동적으로 적응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외부적인 환경 변화를 주도를 하고 이런 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개방체제론입니다. 이런 주장들을 하나로 이제 묶을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상당히 주장 내용들이 좀씩 다르기도 하지만 상당히 뭐 알록달록 좀 다르긴 하지만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은 행정은 정치가 아니라 경영에 가깝다, 관리에 가깝다고 하는 점에서는 이런 주장들이 비슷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책의 제3장을 좀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읽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신행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신행정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이제 지금 표에서 이렇게 신행정이라고 하죠. 신행정이라고 하는 게 1960년대 이제 미국에서 유행했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한문으로 쓰면 신행정, 새로운 행정이다. New Public Administration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행정이 예전에 미국의 행정이 기계적 중립만 중요시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기득권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불우한 사람들한테 도움을 못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행정이 그렇게 기계적 중립만 지킬 게 아니고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중립을 지켜서 기득권보다는 불우한 사람들의 이익을 조금 강화시켜서 배분적 정의 그 다음에 결과적 평등 이런 게 중요한 거지 기계적 중립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등장했던 개념이 형평성이라는 거예요. 형평, 평등, 기계적 평등, 기계적 중립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배분적 정의가 이루어지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이제 중립을 유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신행정 운동입니다. 이게 이제 미노브룩 그 회의로부터 시작해갖고 그 당시 미국에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켰던 게 바로 신행정이고 그러한 주장이 이제 사회적인 지지를 받았던 이유는 그 당시 미국 상황이 굉장히 호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베트남 전쟁이 한참 이제 진행 중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빈부격차가 너무 벌어져가지고 그 당시 존슨 행정부가 빈곤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였죠. War on Poverty, 빈곤과의 전쟁을 시작할 때였기 때문에 이제는 그 당시 이제 행정은 기존의 기계적 중립만 지켜서는 안 되고 형평에 맞게 보다 불우한 사람들 이익을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서 배분적 정의를 이루자 이렇게 해서 1960년대 등장했던 것이 바로 신행정 운동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그 제3장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봐야 됩니다. 이것도 한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정책 기능설입니다. 지금 나와 있듯이 이 신행정 기간은 짧았어요. 뭐냐, 한 60년대 한 10년 정도. 이건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그야말로 시대적 상황을 반영한 거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기간이 짧고 바로 그냥 정책 기능서로 넘어갔던 거죠. 그 당시 이제 이런 신행정, 쉽게 말하면 이제 빈곤과의 전쟁을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중요한 것은 형평성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 정책이 나빠서 빈부격차가 벌어진 게 아니에요. 정책은 상당히 잘 되어 있었는데 정책들이 뭐라고 할까, 의도한 성과가 안 나고 이게 이제 제대로 뭐랄까 의도한 그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거지. 정책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정책을 한번 들여다봐야 되겠다. 왜 정책은 좋은데 실패를 할까?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예를 들면 뭐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했던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처음에 제정이 됐을 때, 이게 원래는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쉽게 말하면 전세를 한꺼번에 많이 올리지 못하도록 이제 법을 제정했던 건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법을 시행했을 때 사실은 2년마다 이제 전세 계약을 갱신하다 보니까 매년 올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 집주인들이 막 한꺼번에 많이 올렸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세입자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최저임금법도 본래는 한계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하자, 좋은 취지로 시행했던 건데, 나중에 가보니까 엉뚱하게 최저임금을 감당하지 못하는 영세기업들 부도로 이어지면서 한계 상황에 있는 근로자들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엉뚱한 결과가 왔다는 거죠. 그 외에도 뭐 의도는 좋으나 실패한 정책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 미국에서도 왜 그럼 이런 문제가 발생할까 해서 나왔던 것이, 자, 정책을 제대로 보자. 그래서 정책 내용을 들여다보자 라고 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정책했던 것이 정책 기능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70년대 정책 기능설은 정책 연구, 폴리시 사이언스 또는 폴리시 스타디스 이런 말로 해갖고 그 당시 미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행정학을 위해서 정치학이나 다른 사회복지학이나 하여튼 사회과학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유행했던 그 학문이 바로 정책 기능에 관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행정의 어떤 의도, 뭐 문제점 이걸 볼 게 아니고 행정이 내놓는 정책, 산물, 아웃풋 여기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책 과정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게 정책이 만들어지는 정책 결정 과정에 문제가 있는 거냐, 아니면 그것이 집행하면서 왜곡이 되는 거냐, 이런 것들을 이제, 아니면 그거를 통제하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문제가 있는 거냐, 이런 건 이제 과정별로 이제 하나씩 점검을 해보자 이렇게 해서 정책 과정적으로 접근한 거예요. 정책 결정에 문제가 있냐, 집행에 문제가 있냐, 평가에 문제가 있냐, 아니면 환류 시스템에 문제가 있냐, 아니면 환경에 문제가 있냐, 이런 그래서 이제 과정적으로 접근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례 연구를 하는 거예요. 사례를 하나씩 봐가지고 예를 들면 미사일 위기, 미국에서 왜 유럽에서 이제 소련에서 러시아, 그 당시 소련에서 이제 미사일 공격 위기를 하니까 이제 그 당시 그 케네디 행정부에서 미사일 또 기지를 만들잖아요. 이런 그 사례 연구를 통해서 또 보는 거고, 그다음에 빈곤 대책 같은 경우도 뭐 메디케어나 메디컬 에이드나 뭐 이런 것들은 항상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제 하나씩 짚어보는 그런 것이 이제 정책 기능설이었어요. 그다음에 그런 사례들을 또 이제 서로 비교를 해보고, 어떤 사례는 성공을 했고 어떤 사례는 실패를 했고 왜, 이런 걸 비교를 해보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정책 기능설이 유행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정책 그 과정들 가운데서 특히 이제 집행을 중시했습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어도 정책 결정을 아무리 좋게 해도 그것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왜곡이 생길 수 있더라,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집행이라고 합니다. 우리 말로 임플리멘테이션. 그래서 집행이 중요해요.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봅니다. 쉽게 말하면 국회에서 좋은 법을 만들어도 정부에서 그 법을 시행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왜곡이 돼버리면 전혀 성과를 못 냅니다. 그리고 아무리 좋은 법을 국회에서 만들어줘도
행정부에서 집행할 의지가 없으면 그 법은 그냥 사문화되는 겁니다. 결국은 집행이 중요한 거 아니냐. 좋은 법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제대로 집행하려는 수단, 의지 이런 게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나온 것이 그래서 집행이 중요하다. 결국은 입법부에서 국회에서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어줘도 그 다음에 사법부에서 잘잘못을 잘 가르쳐준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중요한 것은 행정부에서 그걸 제대로 하려고 하는 의지, 수단이 있어야 돼요. 결국은 행정부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것을 행정국가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그 행정이란 말을 우리가 말은 행정부를 보잖아요. 트럼프 행정부, 레이건 행정부, 오바마 행정부, 행정부라고 하는 말을 쓰는 이유는 그만큼 행정이 중요한 거죠. 그리고 트럼프가 최근에 뭐 하고 있는 것도 보면 다 행정명령이었습니다. 법을 새로 제정하고 뭐 하려고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미국은 또 상하원 양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다 보니까 그냥 대통령이 그냥 일단 명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후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이제 법을 제정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게 바로 우리가 행정명령이잖아요.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코로나 국면에서 2단계, 2.5단계 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 일부러 코로나를 전염시킨 사람들한테 구상권을 뭐 청구하고 이런 것들은 사실 그 법을 만들어야 됩니다. 국회에서 그런 법을 만들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고 또 야당이 반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빨리 대통령이 일단 시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위법의 소지가 있으면 그때 이제 법을 만들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결국은 행정, 이렇게 위기일수록 행정명령이 국가의 법보다 훨씬 중요한 게 아니냐.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서 사실 그래서 행정국가의 그런 중요성이 드러났던 거죠. 그 다음에 의사결정론은 아까 이제 앞에 나왔었죠. 이 의사결정론은 모든 것이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 정책기능설에서는 의사결정보다 더 중요한 게 집행이다. 의사결정론에 중시하는 것은 결정이죠. 어떤 걸 할 건지 안 할 건지. 그 다음에 A와 B 중에 어느 걸 선택할 건지 이런 게 중요하다고 보는 거지 의사결정이었는데 정책기능설은 그런 결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집행, 행동이 중요하다 라고 이제 보는 점에서 의사결정론과 또 서로 반대 입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책 결정으로서의 집행을 중시하는 겁니다. 결국은 결정도 결국은 집행이다 이 식으로 보는. 그래서 이 내용에 관한 것들이 이제 제9장에 나옵니다. 제9장에 지금 우리 책에 지금 제9장이 355페이지부터 400페이지까지 굉장히 분량이 많죠. 한 50페이지 이상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정책과 정책 관리 이렇게 해갖고 한 챕터가 배정이 돼 있어요. 이것은 이제 다른 대학에서는 행정학과 있는 경우에는 따로 과목을 만듭니다. 예를 들면 뭐 정책과정론, 그다음에 정책평가론 이렇게 해서 사실은 행정학과에서는 이 정책을 두 과목으로 나누어서 최소한 두 과목, 아니면 3과목 이렇게 나누어서 심층적으로 공부를 하거든요. 우리는 이렇게까지 이 국가행정이해라고 하는 한 과목에서 이걸 다 공부해야 되니까 3과목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한 과목 안에서 이 모든 걸 다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꼼꼼하게 진도를 나가지 못합니다. 제9장에 들어가서 이 내용들 하나하나 짚어서 진도를 못 나가요. 여러분들이 알아서 제9장 내용들이 제9장이 지금 절이 5개의 절이 되어 있거든요. 그 절별로 여러분들이 한번 쭉 읽어보면서 정리를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신공공관리설이죠. 아까 표에서 이제 지금 나온 것처럼 이제 정책기능설 다음에 또 경기가 좋아지면서 다시 1980년대 들어와서 이제 신공공관리설로 넘어가잖아요. 자, 그래서 신공공관리설은 다시 경기가 좋아지면서 예전에 공공관리설, 그 이전에 행정관리설이 다시 부활이 된 거죠. 행정관리설, 그 다음에 공공관리설이 부활이 된 게 바로 신공공관리설입니다. 그러니까 New Public Management, 그래서 첫 자를 따서 NPM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NPM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공급경제학의 사상적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공급경제학, 지금 말한 것처럼 미국에서는 레이건 행정부 때 레이거노믹스입니다. 그 다음 영국에서는 그 당시 대처 수상,
세처리즘, 대처리즘입니다. 그래서 공급 경제학이 아까 이제 케인즈 통치기능실 시대 때 수요 경제학, 케인즈 경제학이었다면 신공공관리설은 공급 경제학 시절입니다. 1980년대. 이 당시 이제 얘기했던 것이 요 그래프죠. 요 그래프에서 보다시피 물가 수준과 이쪽에 이제 국민 소득이 있을 때 총수요 곡선, 총공급 곡선 가운데 케인즈 경제학은 수요 곡선을 이렇게 이동을 시켰는데 공급 경제학은 공급 곡선을 이렇게 이동을 시킴으로 해서 물가도 내리면서 또 경기도 좋아지면서 물가도 안정을 시키면서 또 경기도 좋아지면서 이렇게 케인즈 경제학이 해결하지 못했던 두 마리 토끼, 경기 부양과 물가 상승, 이 두 마리 다 잡지 못하는 두 마리 토끼를 공급 경제학은 이론적으로 두 마리 다 잡을 수 있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이런 걸 뭐랄까 실물 경제에 살리기 위해서 도입했던 것이 그다음 작은 정부론이었어요. 작은 정부, 우리가 말하는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가 이제 부활하면서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 미국 그 당시 미국 레이건 대통령 때 대대적인 민영화를 추진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캘리포니아 주에 전력이 민영화됐습니다. 그다음 미국의 많은 그 철도들이 많이 민영화가 됐어요. 근데 그 민영화의 피해가 물론 나타났죠. 캘리포니아에서 전력 막 정전 사태 이런 게 막 일어났잖아요. 민간 기업들이 돈벌이를 급급해서 시설 투자를 안 하다 보니까 전력선 이런 게 막 노후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전기가 끊어지고 막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하고 또 막 화재도 발생하고 이런 갖가지 문제가 발생하거든요. 그 당시 이제 그렇게 대대적인 민영화를 추진했던 그 사상적인 뿌리가 바로 공급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공급 경제학은 이론적으로 볼 때는 물가와 경기 부양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이상적인 그런 경제학입니다. 그래서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거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적용할 수 있는 영역이 많지 않아요. 실물 경제만 적용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금융이 들어갈 수 있는 쪽은 적용하기 힘들고, 두 번째는 이 공급 경제학은 쉽게 말하면 낙수 효과를 기대합니다. 대기업한테 민영화를 통해서 대기업한테 많은 특혜를 줍니다. 그러면 그 혜택이 중소기업으로 오고 자영업으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국민한테까지 낙수 효과를 줄 것이다 라고 전제한 것이 바로 공급 경제학이었습니다. 케인즈 경제학과 정반대죠. 케인즈 경제학은 대규모 토목공사를 통해서 일반 국민들한테 유효수요를 창출하면 이들이 돈을 지출해서 개별 국민이 부유해지고 그 다음에 그 여유로 자영업을 살리고 중소기업을 살리고 나중에 대기업을 살린다. 이런 분수 효과를 기대했던 것이 케인즈 경제학이었고 그 성과를 봤다면 이 공급 경제학은 이론적으로 완벽한데 실천해 보니까 낙수 효과가 전혀 효과가 없다는 게 입증이 됐잖아요. 오바마 행정부 때 낙수 효과를 포기를 하고 과감하게 미국도 이제 분수 효과로 가겠다. 이렇게 공급 경제학을 포기하고 다시 케인즈 경제학으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고, 일본도 아베 행정부가 이제 더 이상 낙수 효과는 없다. 일본도 이제 공급 경제학을 포기하고 다시 케인즈로 가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전히 대기업 중심의 여전히 공급 경제학 그 지배를 아직도 받고 있고, 정부에서 굉장히 대대적으로 돈을 많이 풀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 때 뭐 4대강 사업이니 뭐 이렇게 해서 대기업한테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지만 빈부격차만 벌어지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는 다시 쉽게 말하면 소득주도 경제학, 그 다음에 지금 말하는 그 재난지원금을 통한 그다음 뭐 기초소득 보장 이런 걸 통한 쉽게 말하면 분수 효과에 기대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신공공관리설입니다. 이 신공공관리설 주장들은 우리 책에 제3장 제4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제3장 제4절에 보면 현대행정학의 주요 패러다임, 그래서 첫 번째가 신공공관리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제15장도 그래요. 제15장은 공공서비스라고 해서 그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 내용들 한번 읽어보고 정리를 잘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적 정의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이게 아까 표로 나왔을 때 여기 지금 나와 있는 7번이죠. 7번. 적극적 규제 기능설.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됐던 것이 이제 적극적 규제 기능설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당시 이러한 적극적 규제 기능설이 등장하게 된 계기는 뭐냐? 범지구적 위기입니다. 범지구적 경제 위기가 2000년에 들어와서 발생했어요. 이거는 전 지구적으로 볼 때 개도국에서 주로 금융위기에서 시작이 촉발이 됐습니다만, 미국은 서브프라임 모기지, 우리가 말하는 그 제2금융권, 제2금융권, 프라임 모기지는 이제 제1금융권, 서브프라임, 그러니까 제2금융권의 위기가 발생한 거죠. 우리나라 금융위기와 비슷합니다. 우리나라도 1998년도에 외환위기가 올 때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당시 제2금융권, 한국투자, 대한투자, 줄여서 한투대투, 이게 이제 휘청하니까, 거기다가 정부에서 유동성을 지원하고 있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은행이 부실해지니까 총체적인 이제 경제 위기가 온다는 얘기죠. 실물과 무관하게 금융 자체의 이제 위기가 일어났던 거죠.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로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부시 행정부 때 아프간 전쟁, 쿠웨이트, 이런 전쟁들을 시작을 했습니다. 본래 이 전쟁을 하면 경기가 부양이 되는 게 자본주의 속성이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그 당시 부시 행정부 때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전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위적으로 경기 부양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경기가 더 나빠지고 소유값만 오르고 이런 식이었죠. 그래서 그다음에 또 최근에 와서는 또 우리가 말하는 WTO까지 출범을 시킨 상황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가트 체제에서 우루과이 라운드를 거쳐서 각 라운드를 거쳐서 어렵게 우리가 자유무역주의 상징인 WTO 세계 무역기구까지 출범을 시켜서 그야말로 전 세계가 그야말로 이제 전면 자유무역 시대가 오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을 상대로 해서 전면적인 무역 전쟁을 선포를 하고 지금도 계속 진행 중이고 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보호무역주의에서 자유무역주의로 가던 그 대세가 끊기고 다시 역행해서 보호무역주의로 지금 다시 회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미국 대통령 선거가 큰 이제 분수령이 되는 거죠. 만약에 오바마가 재선이 되면 미중 무역 전쟁은 더 길어질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바이든이 되면 이게 어떤 변화가 있을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당시 이제 부시 행정부 말기에서부터 이제 아프간 전쟁 이런 전쟁을 시작했고, 악의 축이니 MD 미사일 디펜스 이런 것들을 막 시작을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점점 나빠지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 다음에 오바마도 8년 내내 경기 부양만 하다가 다 실패만 하고, 그 다음에 트럼프도 4년 동안 그렇게 미국 중심으로 해서 경기를 부양하려고 노력했지만 여전히 미국 경기 나쁩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 미국 상황은 행정이 할 수 있는 것은, 행정은 단순한 관리가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규제를 해서 하여튼 미국 경기를 부양을 시키고, 그 다음에 세계 경기도 이제 떠받치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전혀 지금 작동이 안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된 적극적 규제 기능자로서의 미국 행정이 앞으로 이게 경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 그 행정의 정의는 아마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지금 20년 정도 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3, 40년 이렇게 계속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자본주의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죠. 자, 이 X축을 투자라고 하고 이 Y축을 이윤율이라고 한다면, 투자를 늘려갈수록 이윤이 어느 지점까지는 등장하다가 증가하다가 어느 지점 가면 그 이윤율이 꺾이고, 나중에 가면 이제 이윤율이 나중에 하향을 하겠죠. 이건 마치 한계교용 체감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한계 이윤율 체감의 법칙이 있는 거예요. 투자를 늘린다고 해서 기업들의 이윤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점에 가면 이윤이 꺾이고 나중에 장기적으로는 이윤이 떨어진다는 거죠. 이건 한계 생산성 체감의 법칙.
예? 그다음에 한계 비용 최정의 법칙 이런 것과 맞는 것이 바로 한계 이윤율 최강의 법칙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본주의 국면에 있어 지금 끝지점에 온 게 아니냐. 이거를 이렇게 치고 올라가려면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어떤 동인이 있어야 됩니다. 엄청난 쉽게 말하면 시장 개척, 뭐 엄청난 기술 혁신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이제 시장도 세계로 인해서 이제 포화 상태고 더 이상 기술 혁신도 있을 수 없습니다. 이제는 경쟁만 격화하고 더 이상 이윤을 창출할 여력이 없어요. 결국은 이렇게 꺾이는 국면이 치고 올라갈 힘은 별로 없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아마 미국에서도 행정의 기능이 옛날처럼 관리설, 신공공관리 이런 속으로 돌아갈 다시 복귀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이고 적극적 규제기능설 이 주장이 상당 기간 계속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예상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행정학적 정의, 미국적 정의를 다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행정학적 정의 가운데 네 번째 개발도상국적 정의를 진도를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책을 가지고 좀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하나하나 지금 진도를 나갈 그런 여건이 못 되기 때문에 책을 이렇게 해당 부분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읽고 정리를 잘 하면서 이렇게 공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